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경제 성장률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GDP가 10인데 10 증가하면 성장률이 100%잖아요. 근데 GDP가 이제 100이 됐습니다. GDP가 20 증가했어요. 근데 성장률은 20%로 떨어진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성장률 자체가 떨어진다고 해서 GDP의 규모가 뭐 추락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또 역시 4, 5%의 높은 성장률로 달리고 있다라는 것들도 분명 중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주목해봐야 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많이들 중국 디플레이션 처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 디플레이션으로 정의 내린 적은 없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졌었는데 그럴 우려까지는 좀 없어 보인다라고 우리 소장님께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어젠다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아젠다는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서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네. 이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특히나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소위 탈세계화가 진전되고 미국은 소위 이제 중국을 빼놓고 칩4 동맹을 구축한다든가 어쨌든 뭔가의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이 뭐 물론 격화됐다가 좀 소화됐다가 격화됐다 소화됐다 하는 경향은 있으나 제가 봐도 미중 패권 전쟁은 뭐 굉장히 큰 뭐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일이 되지 않을까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미중 전쟁 이전에 이미 그런 전쟁이 두 번 더 있었죠. 소련하고 미국이 전쟁을 했었고 80년대 중반에 일본하고 이제 미국이 전쟁을 했는데 미국이 다 이겼죠. 근데 그 이기는 시간이 보면 소련하고 18년 걸렸고 일본하고 10년 걸렸어요. 근데 중국하고 지금 5년 전쟁을 한 건데 그냥 보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5년에서 13년은 더 간다. 그래서 그 전쟁이고 지금 이제 미중의 전쟁에서 큰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싸웠던 무역 전쟁, 기술 전쟁으로는 중국을 죽이기 어렵다 그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최근 5년간에 미중이 전쟁을 했으면 중국이 죽었거나 또는 이제 치명상을 입어야 되는데 뭐 경제 성장률 떨어졌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가고 있고 미국이 거의 한 600개 가까운 중국 기업을 제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업 중에서 부도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것이 구멍이 있다는 거죠. 제재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래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이 가진 최강의 무기 필살기는 금융이지 기술이 아니다. 기술은 반도체 기술, AI 기술을 얘기를 하는데 AI든 뭐든 간에 반도체가 있어야 가능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미국은 기술은 있는데 공장이 없어서 최첨단 반도체 AI 칩을 못 만듭니다. 엔비디아 마찬가지지만 TSMC가 없으면 뭐 챗GPT 난리치지만 그 꽝입니다. 그리고 TSMC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우리가 너무 쫄 필요가 없는 것이 한국이 없으면 엔비디아 그 주가를 박살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CPU든 GPU든 간에 이 데이터를 처리한 걸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메모리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게 HBM이죠. 근데 HBM은 하이닉스가 지금 공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분발해가지고 이번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했다는 소문 때문에 바로 7만 전자로 올라왔지만 한국의 하이닉스가 독하게 맘먹고 엔비디아에 HBM 공급 안 한다. 삼성도 공급 안 한다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대폭 나가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팩토리가 없다는 것이 이게 치명상이고 중국은 공장은 많은데 기술이 없다는 것이 치명상이에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누가 있냐면 대만하고 한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중 관계에서 너무 이제 뭐 오늘도 어디 신문에 보면 한국은 메모리 비중이 3%밖에 비메모리 비중이 3%밖에 안 돼가지고 뭐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미국은 메모리 못 만들어요. 중국도 메모리 못 만듭니다. TSMC도 메모리 못 만들어요. 전쟁을 할 때 자기가 잘하는 걸로 싸워야지 자기가 못하는 걸 길러가지고 하는 건 그건 넌센스죠. 우리가 잘하는 걸로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세상은 이 메모리만 갖고서도 CPU, GPU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중의 전쟁이 앞으로 그림은 금융으로 가는 것이지 기술은 중간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은 무역으로 시비를 걸고 기술로 목을 조르고 끝판에 중국의 목을 비틀어서 주머니에 돈을 털어가는 것이 미중의 끝이다. 네. 그래서 1950년 이후에 미국이 수많은 나라하고 전쟁을 했지만 미국하고 전쟁에서 지구상에 사라진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다 팔다리를 잘라서 이제 바보 만들어서 미국에 대들지 못하게 한 것이 미국이 한 전쟁이지 없앤 나라가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를 완전히 팔다리 잘라가지고 다시 이제 뭐 모습으로 쓰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뭐라고 해도 역대 최강인 이 금융으로 공격하는 것이 답이고 기술로 이 목을 세게 조았을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하고 미중의 관계는 아마 내년에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다시 무역을 갖고 할 거냐? 그거 실패했는데. 그리고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라는 게 전임자가 했던 거 절대 다시 안 쓰잖아요. 바이든이 지금 기술 갖고 반도체 가지고 공격했는데 트럼프도 그걸로 공격한다고 그러면 식상하죠. 그건 뭘로 할 거냐? 무역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원래 저는 금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내년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미중은 금융으로 싸울 것 같고 그리고 기술은 어떻게 될래 그럴 때 아마도 결국은 이제 상대를 단칼에 이것을 급소를 찔러서 죽이지 못하고 칼 가지고서 팔도 찌르고 엉덩이도 찌르고 배도 찔러서 피만 나게 하면 상대의 도끼하고 내성만 길러주는 것이지 상대를 죽이지를 못해요. 지금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전략은 수시개만 했지 급소를 찌르지를 못했다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뭐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를 우리가 잘하고 미국이 잘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미국 경제력의 70%가 되는 나라가 악심 먹고 개발을 하면 챗GPT든 뭐든 다 개발할 수 있어요. 단지 시간이 문제가 될 뿐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그 테크 측면에서는 크게 지금까지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걸로 가지만 아마도 기술은 아메리카나이제이션하고 차이나이제이션으로 두 개의 월드 스탠다드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부담이 생기죠. 지금은 아메리카 스탠다드만 하면 되는데 AS 말고 CS, 차이나 스탠다드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 이제 부담이 우리한테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중국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미중의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상대가 70% 앞으로 5년지가 되면 8에서 90% 가기 때문에 이 전쟁은 상대를 100명 죽이려고 하면 나도 7, 80명은 죽어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미국의 4년짜리 대통령이 그것을 감내할 만한 결기나 배짱이 있는 대통령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4년의 선거제도가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중국을 봉쇄하고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데서는 치명적인 독이다. 그래서 트럼프 4년 동안 했던 많은 정책이 바이든 4년 들어오면서 아무것도 이제 개선을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음번에 공화당이 만약에 득세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정책은 또 다 버려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어떻게 미국이 일본을 죽였냐. 그건 아주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화당이 내리 세 번 12년을 집권을 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일본을 자초시킨 비결인데 그때의 일본에 비하면 지금 중국은 10배가 더 몸집이 커졌어요. 그런 나라를 아마 그때 12년을 정책을 일관성을 가졌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글쎄요 18년에서 20년은 일관된 정책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책으로 하게 되면 중국의 내성하고 독성만 키울 뿐이고 자초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의 어떻게 보면 수치 이걸 갖고서 이제 서방 국가들과 같이 사회주의 국가를 평가하는데 사회주의 국가는 고통의 양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고통의 인내력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 보시면은 저렇게 찢어지게 못 살고 이렇게 하지만 벌써 뭐 4, 50년을 저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다른 점인데 경제를 봉쇄해 가지고 이게 뭐 먹는 것이 어려워지면 항복하고 나오겠지 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국이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전 세계 최대의 이제 무역 대국이 되고 이제는 소비 대국까지 되는 단계에서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그 좀 리스키하다는 것 정도를 넘어서는 이제 그런 측면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겁먹거나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미국이 갖지 못하는 것, 중국이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당당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은 4차 산업혁명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미국이 갖지 못하고 중국이 갖지 못하는 걸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이 시장은 중국에 있고 기술은 미국에 있고 그리고 재료 이거 원자재는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반도체 뭐 원자재 40%가 중국에 있고 뭐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80% 중국에 의존하는데 자원과 시장은 중국에 있고 기술은 미국에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한쪽에 줄 서는 것이 우리 국가 방정식에 국가 이익 방정식에 맞는 거냐? 이건 안 맞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같은 이런 상황은 이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양다리 걸치는 것은 숙명이자 이건 필연이다. 당연한 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탈중국 뭐 이런 거 한 가지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 국가 이익 방정식에 안 맞는 해법이다. 그래서 뭐 어디든 이제 큰 놈은 작은 놈이 당당하면 때리기 어렵지만 거기서 이제 비굴하게 가면 진짜 터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어느 편에 줄 서면 때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대가 절절히 원하는데 갖고 있지 못하는 걸 갖고 있으면 이건 때려야 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달려서 이것을 내가 가져가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중국의 차이가 없어요. 미국도 지금 우리가 반도체 공장 거기다 지었더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장 지을 때까지는 대통령이 와서 뭐 이제 다 해줄게 그러는데 말뚝치고 레미콘 갖다 붙고 이제 건물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보조금 조건 3가지가 있다. 기술 접근권 내놔라. 우리 보조금 줬으니까 이익 나면 갈라먹자. 그리고 우리 말고 다른 시장에 투자하지 마. 그래서 결국은 정보 접근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내놓으라는 거죠. 네. 그것은 중국도 똑같이 우리 공장 짓고 나면 거기서 기술 탈취하는 것. 지금 미국과 중국은 첨단 기술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잘 레버리지를 걸면 이게 미국의 동맹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중국의 보복에 대한 공포 이게 우리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좀 과감하게 이제 대담하게 놓고 보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0년에서 12년 동안은 반도체 기술에서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고 미국이 1나노 이하를 캐치업하지 못하는 그 기간까지는 미국도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때리기 어렵다. 그때 우리가 그 기간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이제 갖고 가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중국 전문가가 바라본 이런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 속에서 우리 한국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좀 조언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특히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이 무역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그리고 금융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말씀 여쭤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기업인들이 중국에 공장 두고 있는 그런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정말 탈중국 해야 되냐? 탈중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탈중국이라는 개념하고 중국 이외에 다른 제조 기지를 개척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공장을 옮겨서 한국으로 가져와야 되냐, 리쇼링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의 공장을 그대로 두고 다른 신흥국에 대한 공장을 더 많이 건설해서 의존도를 높여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 공장을 좀 철수하고 다른 신흥국으로 이동해 소위 프렌드 쇼링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3가지 시나리오들이 보통 앞에 놓여져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인들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기업인들 많이 만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정치적인 탈중국 레토릭에 그냥 동조하지 말고 네. 세분해서 봐야 된다. 탈중국, 감중국, 진중국으로 구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 80년대, 뭐 90년대 보면 마산 수출 자유 지역, 구미 수출 자유 지역, 뭐 불호구촌 수출 자유 지역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뭐 마벨, 사니, 뭐 이게 그 지멘스, 모토로라 뭐 다 들어와 있다가 지금 싹 다 없어졌어요. 네. 그게 결국은 인당소득 $10,000 넘어가면서 인건비 따먹게 하는 거 다 뺐죠. 네. 중국이 지금 인당소득 $13,000인데 우리는 다 뺐으면서 우리는 중국에서 연년세제 해먹겠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빨리 빼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여전히 장사를 잘하고 있고 아직도 뽑아먹을 수 있는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전자부품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거를 이거를 아직 장사가 되고 있는 것을 무리하게 공장 뺄 필요가 있냐? 팔아먹을 때까지 팔아먹어야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심플하게 보면 벤츠입니다. 전 세계에서 벤츠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그다음에 에루샤, 에르메스, 예. 루이비통, 샤넬 이거 누가 제일 많이 사냐면 중국이 전 세계 35%를 사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명품 고급 이거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지금 세계 1등인데 네. 소위 말하는 소비재 시장은 빨리 들어가서 자리 잡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빼야 될 거 네. 서서히 줄여 나가야 될 걸 빨리 들어가야 될 거 구분 안 하고 다 빼자 하는 것은 완전 넌센스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땐 개는 개끼리 싸움 시키고 늑대는 늑대끼리 싸움 시켜야 돼요. 개가 늑대하고 싸우면 이기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기업인들 우리가 중국 가서 망했다 뭐 이게 실패했다 하는 많은 이유를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으로 우리가 물어보자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첫 번째 우리가 중국에 공장 지었을 때 현지 공장 대표가 중국어 됐냐 안 됐냐. 두 번째 현지 법인 대표가 중국에서 학교 나온 사람이 있었냐 없었냐. 세 번째는 이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 대표이사들이 여권에 중국 도장 몇 개나 찍혔냐, 1년에. 그래서 이걸로 판단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해외 공장을 지었을 때, 사무실 열었을 때, 뭐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환경 문제, 뭐 별의별 문제가 다 걸렸을 때 중국하고 대관 업무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중국이 아직 인당소득 $13,000면 우리로 생각했을 때 그때 중국 공무원들이 영어가 플루언트지 않아요. 그럴 때 거기 가서 May I speak to 이러는 순간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워팅부동. 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딜 안 내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문 닫았다고 하는 기업들의 그 체크를 한번 해보면 현지 법인 대표가 현지어를 못 하는데 거기서 어떤 로비를 하고 어떻게 영업을 했냐를 보면 이게 이제 하나 있고 중국은 우리하고 똑같이 철저하게 관시 네트워크로 사업을 하는데 저도 중국에서 뭐 일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했지만 이게 뭐냐 확연 지연 혈연입니다. 그런데 확연 빼놓고는 지연이나 혈연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당서기가 부단대 올라왔다. 부단대 경제학과 올라왔다 그러면 부단대 경제학과를 나온 친구를 사장으로써야 로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할 거 없이 현지 법인 대표를 중국의 명문대학 나온 사람을 쓴 적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있죠. 그리고 중국은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저도 여덟바닥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중국과 비즈니스 하면 그쪽에서 회사 방문을 하거나 할 때 제 레주메를 보내라고 그래요. 근데 왜 레주메를 왜 보내냐? 뭐 호구조 살 일이냐?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 미팅을 하려면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서 이제 만나보면 왜 레주메를 달라고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 갖고 뭐 호구조사지 이게 아니고 중국은 철저하게 격을 맞추는 사회입니다. 상대가 부장이 오면 얘들도 부장이 나오고 여기서 상무가 나오면 상무가 나오고 사장이 나오면 사장이 나오는 거죠. 그 격을 맞추려고 상대를 파악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쪽에서 사장님, 회장님들이 한 번도 중국을 안 가보는데 1년 동안 거기 나 중국도 못하는 가면 뭘 하냐. 그 김대리 박 과장 있잖아.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어떤 나라냐 그러면 분당보다 가까운 나라다. 비 오는 날 여의도에서 분당 가는 3시간 걸립니다. 근데 총알택시 타고 김포항까지 가는데 딱 8분 걸려요. 그래서 비행기 타면 1시간 40분이면 베이징이든 샹하이든 갑니다. 근데 중국하고 우리는 시차가 1시간 있어요. 1시간 빼면 40분이에요. 그 거리를 우리가
중국의 공장에 있는 사장님, 회장들이 1년에 몇 번을 가봤냐. 부산 가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를 그렇게 안 가보면 중국이 격이 안 맞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그 사이에 중국 비즈니스 3년 동안은 많이 벌기도 했지만 그 터진 이유는 제가 볼 때 그 세 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중국 안 되는 주재원 대표 다 빼라.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중국에서 6만 명씩 중국 유학생들이 있고 그게 벌써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사람을 길렀는데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년 동안 길렀다 보면 중국은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그 대학 졸업하고 한 40대가 되면 회사의 CEO들이 줄줄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에 같이 칭화베이다 후단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클래스메이트 중에서 이미 회사에 임원급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주재원은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내보내서 중국어로 욕하고 싸움하고 논쟁하고 협상하는 사람들을 보내야지 중국어 한마디도 안 되는 사람들을 보내면 앞으로도 그 돈 벌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우리 소장님 말씀 속에서 이거 리쇼링 해야 됩니까? 중국 사업 철회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한마디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여러분의 사업 유형과 중국에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영역들을 먼저 나서서 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조언 주셨고,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경영 전략적인 접근 전략 그리고 팁 이런 것들도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끝으로 아주 짧게라도 소감, 오늘 출연하신 소감 어떠셨는지 좀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유튜브 채널에 많이 나와봤지만 이렇게 예리하게 질문하시는 앵커는 제가 처음 뵀습니다. 명성은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 답변하는데 아주 진땀 흘렸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또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 무뎌버리게 만드시는 정말 중국 경제에 정통하신 분다우시다. 이런 제 개인적인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제가 정말 수년 동안 여러분들께 강조하면서 드려왔던 이야기입니다. 돈 벌 때는 정말 어렵게 소위 피땀 흘려서 돈을 버시지만 정작 그 번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단순히 저축해야 되는 건가? 저축 이외에 이 돈이 돈을 벌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경기를 판단하고 이 경기가 달라지는 국면에 어떤 형식으로 나의 돈을 들고 있을지 그런 것을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의 기회는 분명히 있고 그 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흐름을 명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과정이 여러분께 그 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움이 되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